북쪽의 땅의 잡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무겁게 가볼까요? 이름에서 작심하고 풀어보는 한일 악연 500년사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 로마로 간 아이들과 해임당한 선의사 5억 명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일본과의 악연은 좀 실체적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그런 악연이 아니죠.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할 때 그때 고려의 민심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황산벌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아지발도라는 어린 장수가 이끄는 왜구를 물리침으로써 그래서 민심이 얻게 됐죠. 그리고 또 200년 뒤에 임진왜란으로 이 조선 나라가 풍비박산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300년 뒤에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악연이 길고 깁니다. 1920년대 총독부 산하에 있는 경북도 경찰부가 낸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폭도의 봉기와 만세 소요는 임진왜란 이후 실제로 배양되어 온 베일 사상에 연유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만큼 일본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위바위보도 일본한테는 이게 한다고 그렇게 농담을 하곤 합니다. 축구가 한번 벌어지면 난리가 나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한일 축구전 대표단한테 지면은 현대탄을 빠져주거라 하고 말했다고 전할 정도로 그렇게 한국과 일본은 거의 적입니다. 자, 오늘은 술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 악연을 찬찬히 뜯어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사실 뒤에 뜻밖의 일들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독자들과 함께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1년 전입니다. 1591년 3월 3일, 양력 3월 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자택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에서 예수의 사절단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막 그때 완공된 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이 저택의 이름은 주라쿠다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제공한 말과 강화를 타고 사절단이 주라쿠다이를 그 도를 건너서 길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인도 청년이 양산을 들고 말을 몰았고 그리고 포르투갈입니다. 기수가 뒤를 따랐습니다. 226대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준 금빛 테두리 장식에 빌로도 외투를 걸친 20대 청년 특별 수행단 4명도 거기 끼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포르투갈 사절단이 아니라 위풍당당한 인도 사절단이었습니다. 이 히데요시의 저택인 주라쿠다이는 기와에 금박이 둘렀고 건물 사방에는 적을 막을 수 있는 해자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더 바랄 수도 없을 정도로 청결한 넓은 방에서 이 사람들이 히데요시를 만납니다. 이렇게 의례적인 의전에 오고 가고 젊은 수행단, 아까 말씀드린 젊은 수행단이 유럽의 고악기, 클라보, 아르파, 라우데, 라베키냐 같은 저도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악기를 연주하고 기독교 성가를 노래를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나서 히데요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구나. 일본인이랍니다. 그것도 20대 청년들. 그 사람들이 아름답고 화려한 유럽식 제복을 입고 인도에서 온 예수의 사절단을 쫓아서 일본에 돌아온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토 만쇼, 지지와 미켈레, 그리고 하라 마르티노, 리카오라 줄리아노, 그러니까 3-4명까지 붙은 사람들입니다. 12살, 13살에 유럽으로 떠나서 8년 반 만에 어른이 돼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이 덴쇼 견구 소년 사절단입니다. 덴쇼는 그때 떠날 때의 그 연호였고 견구, 유럽을 견학하는 소년 사절단입니다. 1582년 기리시탄 다이묘,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다이묘 오무라 스미타타 그리고 아리마 하루 노부 이런 사람들이 또 오토모 요시시게 이런 영주들이 교황 접견을 목적으로 파견한 소년들입니다. 그도 예수의 순찰사,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어떤 뭐 순회 대사 같은 그런 거겠죠. 발리냐뇨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후원했죠. 1582년 2월 20일에 오무라항을 떠납니다. 나가사키에 있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그러니까 1584년 8월 11일에 포르투갈 리스본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마카오, 물라카, 고아 그러니까 쭉 이렇게
계속 인도양을 전진하다 인도양을 건너고 리스본을 도착한 다음에는 스페인의 마드리드가에서 그때 세계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그때 당시에 필리핀의 군주 펠리페 2세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화려합니다. 피렌체, 로마, 베네치아, 베로나를 거쳐가지고 마침내 바티칸에 가서 교황 그레고리오 3세, 13세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1585년 3월 24일에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으로 이 소년들이 교황을 아련하러 가죠. 그때 행렬에는 기병대 300명이 호응을 합니다. 그리고 축포가 200발 넘게 울렸습니다. 나가라 줄리아노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행렬에는 그 소년 다른 사람 3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동방박사 3사람이 베들레헴에 갔잖아요. 그 동방박사 3명이 갑자기 아시아에서 나타난 겁니다. 동쪽에서. 하지만 동방박사가 달리 애들이 좀 어렸습니다. 그래서 지지와는 엄마가 만든 주먹밥을 먹고 싶다고 울기도 했고, 하라라는 친구는 천연두를 앓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독일에 있는 국왕, 제후들도 이들은 초청을 했습니다. 너무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초청한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함께 데리고 왔던 순찰사 바르냐노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내라고 당부했어요. 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이 아시아에서 온 소년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황금의 나라 지팡구, 그러니까 그 옛날 마르코 폴로가 황금이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름 지팡구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왔던 소년들이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았죠. 그리고 환영하기 못해서 안달이 났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시의회로부터 명예 로마 시민권을 받았고 또 귀족 자기까지 받습니다. 그 지팡구에서 왕자들, 그러니까 소문이 사실은 유럽으로 퍼져버렸습니다. 1585년 한 해에만 유럽 전역에서 이 사람들의 목격이나 듣거나 해서 전문한 그런 걸 담은 보고서만 48권 종류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다 그 직전에 종교개혁이 있었죠. 종교개혁 이후에 이 바티칸 교회의 권위가 땅까지 떨어졌었는데 이 젊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갑자기 부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도 이 친구들 큰 환영을 받았죠. 일정을 다 끝내고 나서 이 친구들은 그보다 100년 전에 유럽에서 만들었던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기 그 한 대를 받고 유럽 지도 그리고 그림을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1586년 4월에 리스본을 떠나서 4년 동안 항해한 끝에 마카오를 거쳐서 1590년 7월 21일에 나가사키로 돌아옵니다. 처음 떠났던 그 항구로요. 근데 갔다 왔더니 세상이 바뀝니다. 그때 일본 또한 쇄국과 그리고 반기독교 정책이 쓰이고 있었어요. 많은 박해가 이루어졌던 때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교, 기리시타는 설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조용히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의 신부들한테 이끌려서 히데요시와 만난 겁니다. 그때 히데요시는 최고 권력자였죠. 그때 접견을 기다리면서 묵었던 집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고니시 유키나가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나왔던 선봉 중 한 사람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의 집이었습니다. 고니시는 기독교도였습니다. 만났던 그 순간, 히데요시하고 만났던 그 순간에 히데요시와 발리냐노, 이 예수의 신부는 말없이 건배를 했고, 그리고 히데요시는 발리냐노에게 은을 100냥, 그리고 다 큰 어른에서 돌아온 이 소년들에게는 다전야등씩, 다 5냥씩 은을 선물합니다. 자, 이제 악연이 시작됩니다. 한국, 당시에 조선과 일본의 악연이 바로 그 즈음에 시작이 됩니다. 예수의 사절단이 히데요시를 접견하기 바로 넉 달 전입니다. 1590년 11월 7일입니다. 그때 바로 이 쥐다쿠라에 이 히데요시의 저택에서 조선통신사가 히데요시를 만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통신사 부사였던 김성일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확하게는 김성일의 동료였던 사람들이 기록을 하죠. 외국의 경계에 들어서자 상사 서장관은 외인의 가마타기를 좋아했지만 김성일은 반드시 예복을 갖추고 다녔다.
국도에 이르러서도 상사 서장관이 평복을 입고 들어가자 공이 말했다. 왕명을 받들고 나와서 예복을 입는 것은 왕명을 공명하는 일이다. 다른 나라 도성에 들어가면 예복을 입지 않아서 되겠는가? 상사 서장관, 부사와 서기관쯤 되나요? 이 따르지 않으니까 공만 홀로 예복을 입었다. 그날도 외도 남녀들이 구경하러 많이 나와서 궁녀들과 고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궁궐 앞에 모였는데 모두 부사 김성일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손을 맞잡아 예법대로 공경을 다했으나 상사 서장관에 대해서는 보는 둥 마는 둥 하였다. 서장관이 비로소 후회하였다. 바로 이건 당쟁간이 이르는 왜곡된 기록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일본에 머물고 있던 신부들은 이 장면을 목격을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선의 외교관들은 무례하게 정강이를 올리는 옷을 입었다. 정강이 위로 올라가는 옷을 입고 히데요시를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전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의전을 조선의 외교관 팀장은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접견하고 나흘 뒤에 히데요시의 국서가 이 조선의 통신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거기 봤더니 우리 잘 아는 겁니다. 그리 오만하고 한 걸음의 대명나라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또 귀국이 조선이 앞제비가 돼서 입주해달라. 그런 말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이 크게 놀라 의리에 의거하여 거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91년 3월 25일에 정사 황윤길이 귀국을 합니다. 귀국해서 황윤길이 선조한테 보고를 하죠. 필시 병화가 있을 것이다. 히데요시를 보고 그리고 외교관적인 감각으로 전쟁이 갈 것 같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부사 김성일은 그러한 정상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황윤길이 장황하게 아래서 인심이 동요하게 되니 사이에 매우 어긋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당시 조선의 지도자였던 선조는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정사가 아니라 부사 김성일의 말을 취하고 맙니다. 그해 9월 12일입니다. 히데요시가 인도에 있는 하여튼 영주, 군주겠죠, 에게 편지를 씁니다. 반드시 중국 왕국을 정복하려고 결심했다. 이미 히데요시 직전에 일본의 그 실권자였던 오다 노부나가가 한 번, 그리고 또 1586년에 히데요시가 또 한 번 이미 앞서서 6년 전에 공포했던, 5년 전에 공포했던, 선언했던 전쟁 예고였습니다. 히데요시는 즉각 16만 대군 편성을 합니다. 군단에는 가토 기요마사 군단 10,000명, 고니시 유키나가 7,000명, 오토모 6,000명, 아리마 2,000명, 오무라 1,000명. 이름 기억나십니까? 조금 아까 이 소년들을 유럽으로 보냈던 기리시탄 다이묘들입니다. 이 규슈 지역에 있는 기리시탄 다이묘들이 그 히데요시 군단의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592년 4월 달에 700척 군함, 크고 작은 700척 군함으로 조선 남부 부산을 쳐버립니다. 히데요시 군함 명부에 편성된 다이묘들이 총 40명인데 그 중에 25명이 40 중에 25명이 기리시탄 기독교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부도 알았고 일본의 다이묘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신부들은 아예 전쟁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네들 전도하는데 도움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신부들과 같은 때 같은 공간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던 조선의 엘리트들은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보였거나 무능했거나 아니면 둘 다거나. 아이들 유럽으로 떠나고 그게 1582년 10월입니다. 그리고 그 한참 있다가 조선의 퇴역 공무원, 퇴직이죠. 율곡 이이가 선조에게 진시패소라는 장문의 상소문을 올립니다. 거기에는 1392년에 조선이 개국하고 나서 딱 200년이 안 된 그 시점에 조선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년 겹겹이 쌓인 나라가 지금 2년 먹을 것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데요시를 만나고 돌아온 사람들이 동네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동네에 이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선의사라는 직책을 가진 오억령이 마중을 나가죠. 그랬더니 이 오억령한테 이 통신사들과 같이 조선으로 왔던 일본 승려
현소라는 승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일본이 히데요시가 길을 빌려서 명나라를 침략할 것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응령이. 그래서 즉각 조정에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놀란 조정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오응령을 해임해버렸습니다. 삿된 얘기를 한다고. 자, 임진왜란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단순하게 조선과 일본 사이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넘어서 명을 치려고 했고, 그 나중에 그걸 인도와 같이 큰 세계를 경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심지어 바티칸까지 간접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신부들은 다 알고 있었고, 거기에 신부들은 자기 전투를 위해서 군함을 만들어둘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도도하되 막지 못할 강물이 이 조선에서 만난 게 임진왜란입니다. 아주 과격하게 만났죠. 이미 그 100년 전에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서쪽에 있던 유럽이 동쪽으로 막 오고 있었어요. 그 물결을 타고 동쪽에 있는 중국과 그리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일본까지 모두 유럽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 대항해 시대, 그 또 100년 뒤에 코페르니쿠스의 과학, 그리고 과학 기술이, 군사 기술과 자본이 조선에서 만난 겁니다. 그런 문명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흐름을 역행했던 폐쇄왕국, 조선은 국민과 국토가 그때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무지했던 겁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가 앞에 세우고 걸었던 깃발은 십자가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도쿠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때 고니시 유키나가는 가톨릭 교리에 따라서 할복 자살을 거부합니다. 그냥 목이 잘려 죽습니다. 조선이 쇄국을 고집하는 동안에 이 나이 어린 소년들, 일본 소년들은 인도양을 건너서 바티칸에서 신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신인류입니다. 이 신인류를 반기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몇 년 뒤에 이 성인이 돼서 금의 환영한 소년들을 히데요시로부터 자랑스러운 환대를 받는 이 소년들을 일본의 대중들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환대를 받는 그 순간에 조선에서 파견된 관리들은 성리학적인 아집, 그리고 또 폐쇄적인 세계관에 얽매여서 정세를 잃지 못했습니다. 세계를 잃지 못했던 거죠. 일본을 잃지 못한 게 아닙니다. 세계를 잃지 못한 겁니다. 일본에 와 있던 바로 그 세계를요. 자, 그러면 그 세계라는 건 도대체 일본에 언제 왔을까요? 아시아에 그 세계는 어떻게 왔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언제? 서기 1543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기 1543년 9월 23일입니다. 양력으로.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